드디어 이제 또 7월 달이 시작이 됐죠.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월 달인가요?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날씨가 쌀쌀하고 춥지만 눈 몇 번 떴다 감으면 또 이 아지랭이가 아른아른 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장마철이 시작이 됐죠. 뭐 서울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만은 참 습도도 높고 공부하기도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좀 잘 컨디션 관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이 결과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7, 8월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우리 5, 6월 달에 이 기출문제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느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깨닫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면 이 기출문제를 응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단원별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종합 문제 있죠. 단원별이 됐든 아니면 전체 문제가 됐든 그런데 이 단원별로 이 임용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한번 답안지를 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챕터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종합형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답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강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및 해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제 새로운 챕터, 새로운 이 홀수단 첫 번째가 되면 바로 반드시 우리가 해가는 순서가 있죠. 영역별 이 교육학 기출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서양교육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육사회학이 여기서 보니까 좀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학적 지식을 모르면 여러분 교육학의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니까 이런 것이고 연결된 부분 이렇게 보면 바로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교육행정 파트가 되죠. 여러분 교육행정은요. 여러분 임용시험 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행정이 돼요. 또 하나는 바로 교육과정 파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교육행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파트 있죠. 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직 실무와 관련이 돼요. 교직 실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무를 하시려면 여러분 학교 체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 체제는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행정은요. 전 영역에 걸쳐서 여러분 절대 소홀함이 없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 바로 교육행정 파트예요. 교육행정 파트.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파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바로 이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는 2015 이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2015 이 개정교육과정 적용이 완료가 되면 또 이 일부 또 이 교육과정 내용을 바로 개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쭉 보시면은요, 여기 쭉 보시면 역시 이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교과부터 그 다음에 통합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 재구성해서 가르칠 것이냐,
여러분들 2017년도 정시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바로 재구성해가지고 계열성과 계속성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다음 2019년도 보면 바로 이 기회 원리, 만족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이용교육과정, 중해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2022년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바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바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설령 여러분들이 합격한다 하더라도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순탄치 않게 바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행정 파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육과정 파트 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험서 있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읽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자 시험에 나온 부분들이 또 곧바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잖아. 보통 보면 한 2, 3년 주기로 시험에 출제가 되잖아요. 2, 3년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멀리 하시고 왜냐하면 2020 제일 밑에 보시면 2021년도 정시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경험중심 교육과정.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또 이 중해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유형이지만 그래서 좀 주의해서 나왔다 그래서 넘긴다. 나왔다 그래서 자 제끼고 넘어간다. 이러지는 마시라.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교육 심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교수 학습 지도와 공학이 있죠. 앞으로 이제 이런 교수 학습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거야.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고, 바로 이 교수 학습 지도는요, 여기 있는 교육공학이 있죠. 요것하고 같이 묶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죠. 작년에도 자 작년 한참 이 코로나가 이 창궐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가 온라인 수업이 된다. 요거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육 심리학은 중요성에 비해서 여기 쭉 보시면 뭐 2013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교육 심리학에서 보면 에릭슨하고 반두라, 가드너, 비고츠키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발달 이론과 관련지어서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깊죠. 발달 이론입니다. 발달 이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지적인 영역의 발달 요것보다도 특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적 발달보다도 바로 인지주의 동기 이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학습 동기가 나오잖아. 그죠? 요 파트 그 다음에 귀인 이론 이런 파트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가 되죠. 이 부분을 제가 올해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 6월 달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5, 6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중요한지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중요합니다. 평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역시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 역시 중요하죠. 행정과 교육과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와 공학.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 그리고 이제 바로 교육 사회학. 이렇게 되겠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자, 이 교육학 교실 이렇게 해서 나온다. 뭐 패키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이인제 교육과 깨알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공부는 이렇게 하자.
요 1, 2월 달에 첫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쓰기 연습, 그죠? 논술 자주 써야 됩니다. 자주 쓰지 않으면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막혀요.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분명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는 분명히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시험지를 딱 받고 답안지를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이런 현상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실제 시험장입니다. 이게 시험 불안이거든. 이 시험 불안은 왜 나타나느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점수하세요. 자, 여러분,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쓰기 연습 안 해도 나는 시험장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안지 다 쓸 수 있어. 쓸 수야 있죠.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팝송 가사 한글로 번역해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사 다 번역해서 쓰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자세가 아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쓰기 연습 제대로 해야 됩니다. 쓰기 연습. 요거 하지 않으면은요, 뭐 한 문장 내에 동의어 반복이 뭐 계속된다든지, 요즘에 기출문제를 보면 주제어가 나오는데, 뭐 주제어를 뺐다든지,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본 점수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바로 전공의 시험에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공에서 만점 맞은 친구들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전공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학에서 보면 수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이론들이 나와요. 뭐 행동주의, 인재주의, 인본주의, 그죠? 피아제, 뷰고츠키, 반두라, 에릭슨, 오스벨, 가네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공에 다 나오잖아, 그지? 여러분 교육학을 제대로 못하면 전공 제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을 작성할 때, 그죠? 1, 2월 달, 그 다음에 3, 4월 달 내가 첫 시간에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 5, 6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제어를 주어로 써라.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주제어를 주어로 써라. 주제어를 주어로 써라. 딱 이거죠. 그래서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입니다. 논리적. 자, 이 얼마만큼 주제와 연계되어서 잘 쓰느냐. 그죠? 표현이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의 기본 점수가 몇 점입니까? 5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바로 서론, 본론, 결론. 그죠? 이런 부분들 잘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매번 새로운 챕터가 바뀌어도 자, 거의 매번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잖아. 그지? 여기까지. 그래서 초두성 효과하고 그 다음에 신근성 효과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초두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5개, 자, 예를 들어서 협동학습의 장점 5가지를 외웠다. 그런데 첫 번째 암기한 것들은, 그죠? 첫 번째로 암기한 것은 생각이 잘 나. 생각이 잘 나. 그런데 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로 갈수록 자, 이 장점이 희미해지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 초두성 효과라 그래. 그 다음에 신근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것은요, 바로 처음보다는 마지막 것이 잘 생각이 나요. 마지막 것. 요것을 바로 신근성 효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바로 종이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까지를 합치면, 자, 셀 수 없이 한 수백 개, 자, 신문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신문 기자들을 많이 비판을 하죠. 그런데 나 신문을 보면 인터넷 수십 가지의 똑같은 기사 내용이 딱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사 내용 모두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툭 찍어서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목이 선정적인 거. 제목이 눈에 확 띄어야 돼. 그래야 자, 그 기사를 클릭해서 읽게 되죠.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초두성 효과 때문에 그래요. 초두성 효과. 그 다음에 이 부와 특수성과 부와 특수성이 나오죠. 제가 항상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임용시험은 토요일 날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시간대에 바로 1교시의 교육학, 2교시의 바로 전공, 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쓰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말고 학원의 문제를 가지고 해도 좋아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2주, 3주 안 보잖아요. 그죠? 딱 토요일 하루 끝나니까 1교시는 교육학, 그 다음에 2교시는 전공 해서 딱 답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부와 특수성 이렇게 되죠. 인출 조건과 부와 조건 일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작동 기억에서. 그럼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죠? 이걸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학원 강의를 듣던 여러분들 7, 8월 달, 9, 10, 11월 달 5개월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 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들을 때 전혀 기출문제와 전혀 동떨어진 문제만 가지고 수업하는 선생님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얼마만큼 더 강조했느냐, 덜 강조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명 내가 학원에서 써보기는 써봤어.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친구와 공유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써봤어.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과락 맞거나 떨어지거나, 그죠? 1년 더 준비하거나,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매주 토요일 하루입니다. 하루 정도는 여러분 반드시 바로 답안지를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옛날처럼 여러분 찍기 시험이 아닙니다. 응? 옛날 객관식 일정에는 찍어서 딱 정답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찍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오답을 비켜가지 않고 정답에만 체킹할 수 있잖아. 지금은 그런 시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얼마만큼 쓰느냐, 그죠? 요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시험에 나올 거, 그죠? 요거만 암기해야 되겠다. 암기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시험장에가 다 생각이 난다. 이 보장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아니야.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이 교육 목적론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 출력을 아마 요 프린트로 하게 될 거예요. 요걸로 하게 될 텐데, 요걸로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이 종이를 보고, 프린트를 보고 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요걸 PPT를 만들어서 수업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PPT를 만들어준 우리 학원 직원분께 참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까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를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첫 번째 교육 목적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느닷없이 이 교육 목적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서를 딱 머릿속에 그려보시라 그 말입니다. 먼저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의 어원을 봤잖아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교육의 어원을 봤고 서양에서의 교육의 어원을 봤다. 그래서 동양 그럼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맹자의 진심장편. 진심장편. 그죠? 처음으로 언급이 됐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보면 왜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잘 생각이 나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이 안 나. 요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지만,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머릿속에 저장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각이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양에서 이 교육 그러면 서양은 자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중국도 우리나라가 아닙니다만은 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동남아시아 그죠? 이쪽에서 뭐 동부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의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럼 서양에서 이 교육 그러면 바로 이 교육을 지칭하는 용어 두 개가 있다. 에듀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페다고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교수 학습지도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그런데 이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문으로서 교육학을 말할 때 이걸 페다고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바로 교육을 지칭할 때는 페다고지. 응? 페다고지라고 그랬죠. 그죠? 페다고지가 된다. 어린이,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린이, 아동, 학생이 아니라 정규 학교 교육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요걸 뭐라고 그랬냐면 안드라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드라고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 이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은 아동 교육학을 지칭한다면 안드라고지는 성인 교육학을 지칭한다. 또는 성인 교육이다. 또는 바로 성인 학습이다. 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의원을 받다면 이 교육의 개념을 바로 정의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건 점검 차원입니다.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려다가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방식은 크게 뭐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자, 첫 번째 협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의가 있다. 그래서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좁은 의미, 광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넓은 의미. 그래서 협의의 정의는 학교 교육에 국한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광의의 정의는 바로 교육의 3대 장소,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교육을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광의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의 정의는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바로 평생교육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교육 현상적 관점이 되죠. 현상적 관점. 여기에서의 정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현상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규범적 정의. 첫 번째가 규범적 정의. 두 번째가 서술적 정의. 서술적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능적 또는 바로 수단적 정의. 이렇게 말을 한다. 기능적, 수단적 정의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바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성장이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은 왜 중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을 받는 바로 대상자들에게 성장과 발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이건 바로 교육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장을 이루지 못한 교육은 참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성장을 설명하는 관점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래서 바로 성장의 기준점이 외부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니다. 성장의 기준점이 내부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다. 응? 무슨 소리냐? 성장의 관점은 열려있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성장의 기준점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입으로서의 교육 이렇게 되는 거죠. 주입으로서 교육은 뭐가 되냐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채워 넣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주입으로서 교육을 대표하는 관점이 뭐냐면 첫 번째 사회화. 응? 사회화로서의 교육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성년식이 되죠. 성년식으로서의 교육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회화로서 교육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듀리켟. 성년식으로서의 교육관을 바로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된다? 피터스. 그래서 여러분 피터스 그러면 2015년도에 시험에 나왔던가요? 바로 무엇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자유교육. 자유교육. 그 다음에 윤리학과 교육에서 바로 교육을 세 가지 기준이 되죠. 규범적 기준,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육 목적론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교육 목적론. 이것은 바로 피터스가 윤리학과 교육에서 분류한 바로 이 교육의 개념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규범적 기준. 응? 규범적 기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연주의 교육관이 된다. 이게 바로 자연주의 교육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연주의 교육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객관적인 자연주의가 있고 하나는 바로 주관적인 자연주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 자연주의 그러면 코메니우스가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자연주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자연주의는 바로 주관적 자연주의가 되죠. 누가 되겠습니까? 루소.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열려 있다. 그죠? 주어져 있지 않고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의 목표점이 바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끝없이 확대해 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세 번째 관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존 듀이 선생이 되죠. 그럼 존 듀이 선생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불가능하다. 요거죠. 그래서 여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존 듀이 선생 이렇게 되는 거지. 존 듀이 선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듀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도 봤고 차이점도 봤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존 듀이 선생이 루소 선생을 어떻게 비판하는가, 이 비판하는 내용 요것도 봤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교육 목적론. 자, 우리 교재로 보면 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보기는 교육 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는 교사와 박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내용을 잘 읽고 이 표현에 이 적절성을 갖추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교사가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은 교육이 지나치게 밑줄, 외제적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 목적론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내재적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외재적 목적이 있다 그 말이지. 응? 그럼 여기서 2교사 딱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외재적 목적이 나왔죠. 그래서 2교사는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 외재적 목적이 된다. 이 목적은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있는데 내재적 목적은 뭐냐? 바로 교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박교사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교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야.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걸 뭐라 그래? 본질적 가치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본질적 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내재적 가치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외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비본질적 가치. 응? 비본질적 가치 또는 외재적 가치 이렇게 말을 하죠. 외재적 가치 이렇게 말을 한다. 저는 교육이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어야 아니라 교육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활동은 다름 아닌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보고. 그래서 바로 이 교사는 어떤 목적을? 내재적 목적을. 여기는 외재적 목적. 한번 봅시다. 교육이 지나치게 외재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이 내재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에서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자신의 지식의 추구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가치 추구를 넘어서 개인의 자율성 신장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좋은 삶, 곧 웰빙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재적 가치 추구를 넘어서죠. 요것과 요거죠. 교육의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외재적 목적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봅시다. 이 교사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론과 그 개념이 되죠. 이 교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교사는 당연히 이 교사는 내재적 목적이 되고 박 교사는 외재적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쓰라고? 내재적 목적을 쓰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의 관계 및 공헌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사가 주장하는 목적론과 그 다음에 규범적 정의와의 관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규범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관점에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규범적 정의, 요것은 바로 어떤 관점과 일맥상통하느냐. 요 규범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재적 목적과 상통합니다. 우리가 규범적 정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요것을 목적적 정의 이렇게 말을 하거든. 다시 말하면 교육이 추구해야 될 무엇을 제시한다? 가치를 제시한다. 응? 그래서 흔히 이 규범적 정의, 목적적 정의를 바로 규범과학적 정의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궁극 목적입니다. 궁극 목적, 내재적 목적이 되죠. 그럼 봅시다. 초안잡기가 나오죠. 초안잡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안잡기는 이런 형식으로 잡는다 그 말입니다. 잡는다. 응? 1번 문제 같은 게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이 교육 사이학부터는 이 초안잡기를 좀 대폭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1번 문제가 되잖아요. 목적론 1번 문제 해설이 되잖아요.
해설됩니다. 자, 봅시다. 내재 교육 목적의 개념에서 나오죠. 자, 내재적 목적은 교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교육 목적은 교육과정 그 자체 속에 존재하며 다른 어떤 것의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전에 그 자체로서 가치로운 것,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 그런다? 내재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내재적 목적이 된다. 목적. 그러면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특징을 봅시다. 바로 교육에 어떤 가치가 되죠? 본질적 가치. 우리가 본질적 가치를 뭐라고 그래? 내재적 가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목적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치 지향적이죠. 자, 내재적 목적에서 그죠? 이 가치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활동이 과연 가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전에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바로 내재적 목적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현실 그 자체를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과도 연결시켜 봐야 되느냐? 기능과도 연결시켜 봐야 된다. 교육의 기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듯이 바로 본질적 기능하고 그 다음에 비본질적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 기능은 뭐냐면 이 교육의 궁극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교육의 궁극적 기능은 뭐가 됩니까? 인격 완성 자아실현입니다. 인격 완성 자아실현이에요. 이게 자 본질적, 궁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비본질적 기능은 뭐냐면 이건 달라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수단적 기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은 뭐냐? 그 자체로서 자, 이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이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교육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발전의 수단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개인 발전을 중시한다면 이것은 뭘 중시하게 되죠? 바로 요걸 중시한다. 그래서 바로 내재적 목적과 관련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인격 완성, 자아실현. 공헌점 뭐냐면 본질적 기능을 바로 인격 형성, 자아실현, 성장과 발달로서의 교육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서 교육 개념을 명확히 분석,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재적 목적과 그 다음에 규범적 정의와의 관계를 보자는 거죠. 자, 내재적 목적은 요거죠.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내재적 목적이잖아. 그지? 기능은 뭐가 되고? 본질적 기능이고. 그러면 규범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거죠. 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를 제시하는 정의가 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격 완성 자아실현이. 인격 완성 자아실현은 뭐가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주관적, 규범적, 당위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당위적 성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꼭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꼭. 이것은 바로 누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냐면 바로 칸트의 정언명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뭐뭐이라면 이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당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 과학적 입장의 정의를 보시면 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옳다고 믿는 신념, 가치관에 바탕을 준다 그 말입니다. 바탕을 둔다 그 말입니다. 역할과 신념입니다. 옳다고 믿는 신념과 가치관입니다. 그죠? 신념과 가치관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딱 기초를 두고 한번 써보세요.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이 답안지를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자, 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첨삭을 해서 다시 학원에 보내주면 학원에 또 보내드릴 거예요. 자, 1번에 2번 문제가 됩니다. 목적론의 2번 문제. 여기를 보시면 자, 박 교사가 주장하는 목적론의 개념과 특징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이 박 교사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참 아주 내용은 좋았죠. 그죠? 여기 봅니다. 자, 교육이 지나치게 외제적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꼭 내재적 목적만을 추구해야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제가 보기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가치 추구를 넘어서 개인의 자율성 신장 그리고 자, 이 개인의 좋은 삶, 곧 웰빙에 두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외재적 목적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이 초안을 잡아보시고 프린트를 보고 자, 잡아놓으세요. 자, 문제 분석이 됩니다. 원래는 문제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해놓으라 그 말이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자, 그럼 봅시다. 자, 개념을 봅시다. 자, 해설이 됩니다. 교육은 하나의 도구와 같아서 인간이 선택하는 어떤 목적이든 이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재적 목적은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완성, 자아 실현이 아니라 다른 목적 달성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외재적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죠. 이게 외재적 목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 특징을 보시면 자, 교육의 비본질적 가치입니다. 외재적 가치가 되죠. 그리고 수단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성격입니다. 내재적 목적이 바로 현재 생활을 중시한다면 이것은 바로 장래 생활에 대한 대비 이걸 중시하는 것이 바로 외재적 목적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비본질적 기능과의 관계 및 공헌점에서 나오죠. 여러분 항상 비본질적 기능 그럼 뭐가 됩니까? 요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교육은 사회를 유지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고 창조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 비본질적 기능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사회 문화적 기능이다. 사회 문화적 기능 이렇게 부른다. 사회 문화적 기능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공헌점을 보시면은요, 교육의 기능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발전이라 제시함으로써 사회 유지 발전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말 1960년대 바로 등장한 교육론이 뭐냐면 발전교육론이야. 그래서 등장한 교육론이 뭐다? 발전교육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정의가 바로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다면 서술적 정의를 기술적 정의, 그 다음에 초작적 정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서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교육이라고 보느냐? 인간 행동의 변화야.
응? 인간 행동의 변화. 그런데 인간 행동의 변화 여기에다가 그 어떠한 가치도 주입하지 않아요. 여기는 행동의 변화를 바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행동의 행동. 그 다음에 변화의 변화. 여기에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바로 외재적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서술적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기 봅니다. 가치를 제시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의 변화만을 기술한다. 따라서 교육의 과학성을 강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 되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다양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교육이라. 그러면 다양한 사회 현상, 사회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치 체제도 있죠. 경제 체제도 있죠. 사회 체제도 있죠. 문화 체제도 있죠. 군사 체제도 있다. 바로 이러한 체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현상을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서술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회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치를 개입하게 되면 객관화시키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이게 서술적 정의 이렇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자 4번을 보시면 자율성과 웰빙이 추구하는 교육을 뭐라고 그래? 자유교육이라고 그래. 자유교육. 자유교육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는 이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응?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서 바로 윤리학과 교육에서 자, 세 가지 기준, 규범적 기준,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 요 세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요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했다? 성년식에 비유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바로 이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식을 실제적 목적을 위해서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 목적으로서 추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바로 자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인지적 기준에 있는 내용, 요걸 뭘로 봤냐면 바로 지식의 형식, 바로 요걸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바로 실제적 목적을 추구할 자체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것을 바로 교육 내용으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느냐면 소크라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보죠. 그래서 바로 이성 도야를 위한 무엇을 강조한다? 지성 함양을 강조하는 사상에 바로 기초를 두고 등장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유교육이다 그 말. 자유교육이다 그 말. 여기에 기초를 뒀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유교육에서는 바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성도야. 이성을 둬야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축적이 되느냐? 지혜. 그 지혜를 뭐라고 그래? 지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에서는요, 이 자유교육의 기원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학자에 따라서 논쟁이 많습니다.
소피스트, 이소크라테스에서 바로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가서 바로 자유교육의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 기원은 어디가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바로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면 정치학인데, 이 정치학에서는요, 두 가지 교육을 딱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교육. 밑줄, 이걸 뭐라고 그래? 자유교육이라고 그래. 그리고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교육 있죠? 이걸 직업교육이라고 그래. 에? 그래서 자유로운 것을 추구하는 교육, 자유교육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직업교육,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한 최초의 학자가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된다. 그래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한다? 교양교육, 그리고 지식교육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유용한 것을 교육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는 직업교육, 그 다음에 기술교육, 이것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한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책에서? 정치학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지적 활동 가운데 여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래서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류케이온이라고 하는 소유 학교를 설립하잖아요.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유로운 그죠 숲속을 거닐면서 자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그런 가운데 바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생업에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을 구분한 중요한 문헌이 뭐냐면 정치학이다, 정치학. 정치학이다. 따라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의미 있게 구분한 최초의 문헌. 그래서 여기는 바로 어떤 기능, 본질적 기능, 어떤 가치, 내재적 가치. 여기는 어떤 기능, 비본질적 기능, 그리고 외재적 가치. 그 다음에 이 피터스와 그 다음에 허스트의 견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초창기에는 그죠? 초창기에는 이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 자유교육이 바로 마음의 발달. 마음의 발달. 그래서 이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누구하고? 여기 있는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바로 후기로 가면서 이제 마음을 발달시킬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발달시켜야 된다? 우리 인간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거지. 우리 인간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거지. 누가? 여기에 있는 허스트가. 그래서 바로 합리적인 마음의 발달 여기에서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지식의 형식을 배우면 지적 안목이 생기고 선한 지식과 선한 이해가 길러진다고 보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자유교육을 위한 자유교육과는 곧 지식의 형식이며 그것은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 전체 혹은 총체적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교육과는 전문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밑줄 일반교육입니다. 일반 교육의 반대말이 뭐냐면 전문교육이에요. 바로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슨 교육이라 그러냐면 이것을
전문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교육이다. 요걸 교양교육, 지식교육이 있잖아. 요걸 뭐라고 그래? 일반교육.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는 교과를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교과 이렇게 부르. 응? 이해됩니까? 바로 뭐라고 부른다? 일반교육. 그죠? 일반교육. 이렇게 부르게 된다. 저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2번을 보시면 바로 평생교육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좀 쉬었다가 평생교육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